얼마나 못났으면 지금 현재의 그 새로 나온 정권이 보다 5%더 높게 나왔다고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지금 하도 당 같지도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귀국하셨는데 뭐 솔직히 뭐 예상대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게 된 겁니다. 뭐 국힘당이 정말 잘해서 기적 같은 역전하지 못하면 뭐 이재명이 되는 게 맞는 거였으니까 술 이상으로 뭐 탄핵당한 정권인데 못하겠어요. 예, 맞아. 반대편이 이제 집권하는 건데 어쨌든 스타트가 지금 53%로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 지지율로. 그러면서 윤석열 같은 여론조사와 같은 날짜로 봤을 때 윤석열이 48%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 5% 정도 앞서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안 그래도 오늘 법률 방송 가서 그 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법률 방송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당시의 당선자보다는 훨씬 높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지지율은 몇 프로, 5% 차이밖에 안 나니까 또 이상한 여론조사를, 그런 여론조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 잘할 것 같다. 이런 여론조사는 70% 나왔다라고. 이게 갤럽이 조사를 이상하겠는 게 그거는 정권 시작하자마자 조사해야 되고 이미 열흘 정도 됐잖아요. 그럼 그 열흘 동안 평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갤럽이 안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그쪽 법률 방송도 새로 출발하는 정권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초를 좀 치고 왔죠. 왜냐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지금 현재의 그 새로 나온 정권이 그 임기를 절반밖에 못 채우고 쫓겨났던, 그래서 감옥에서 지금 뭐 사형을 받아야 될지 무기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그 형사 피의자의 이 대통령하고 비교를 하면서 거기보다 5%더 높게 나왔다고 잘났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게 정말 공색해 보이고, 비교의 대상이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같이 탄핵당해가지고 급하게 출발했던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내가 문재인 정부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 그러면서 문재인 당시에 41%로 당선돼가지고 취임 1주차 때 리얼미터가 81.6%, 2주차 때 84%의 지지율입니다. 5년 동안 잘할 것 같다가 아니라. 그렇고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70%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53%면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한국갤럽은 돼요. 한국갤럽은 1주차 때 84, 2주차 때 82%고 취임 석 달간 최저 지지율이 74%였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걸 바라보면 갤럽하고 리얼미터 공이 7%, 10%. 그걸 보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의 부정평가가 23% 시작했다는 거는 상당히 높다는 거죠. 아니, 근데 상당하네요. 그럼 갤럽은 지난 문재인 때는 2주차 때 조사했다는 얘기잖아요. 했죠. 지금 왜 조사하는? 안 했어요? 했겠지, 했는데 너무 지지율이 낮으니까 덮어버렸겠죠. 그러니까 한국갤럽은 문재인 대통령 때 1주차 때 84%, 2주차 때 82%. 예, 그러니까 지금 조사해보고 2주차 때 조사 안 나왔다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발표 못한 거죠. 꽤 아마 갤럽을 볼 때 이거 했다가는 협박당할 수준으로 낮게 나왔구나, 그런 결과 아닌가 하고. 근데 제가 저도 그걸 고민해봤는데, 일단 문재인 정권 때는 탄핵이 첫 번째니까 에이 뭐 박근혜보단 잘하겠지, 이제 국민의 70, 80%가 뭐 이랬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해보니까 뭐 문재인 정권 5년 지나 보니까 뭐 박근혜 때나보다 뭐 잘한 게 뭐가 있냐 해서 그 실망감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탄핵된 다음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거죠, 분명히. 그 문재인 정권의 문제로. 뭐 저는 이미 그 예전에 지난 대선 때도 예측을 하고 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역대 우리 대한민국 그 해방 이후의 헌정사에서 윤석열, 이재명만큼 강력한 비호감, 최악의 비호감 인물은 없다. 그래서 독재 시대 때의 독재자들보다 더한 인물들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그때 24만 표 차량과 이겼는데, 그때도 제가 그랬거든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지형이 민주당 쪽으로 압도적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정권 2년 동안 다음 총선할 때까지는 진짜 납작 엎드려서 모든 걸 내주고 협치를 하고 소리 굴복하고 굴종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서 2년 뒤에 총선에서 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그 다음 남은 3년 동안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고, 하지만 당선되는 첫날부터 국민의 절반은 강력한 반대, 절대로 나의 대통령으로 not my president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말 겸손하고 바짝 엎드리고 정교하게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적폐청산하고 뭐 이렇게 특검을 해서 과거 정권에 대해 터는 거 난 찬성이에요. 나는 바뀐 정권에서 새로 전임 정권에 대해서 정치 보복하는 거 이거 난 찬성한다. 왜냐하면 예전에 명나라든 뭐 청나라든 권력청에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그 권력청 내부에서 10만 명을 죽이든 20만 명을 죽이든 백성들 1억 2억은 편안하게 지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잡아가내는 건 맞지만 지난 정부 때도 이 무죄율이 15% 정도 됐거든요. 일반인들의 무죄율보다 한 10배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잘못을 잡아서 처벌하는 것도 있었지만 거기에 끼워가지고 자기가 감정적으로 싫은 놈을 갖다가 이 보복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다 이 엉어리지고 뭉쳐져서 한때 정권 초창기에 87%까지 지지율 때렸던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붕괴되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정권은 그보다 훨씬 취약한 기반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 특검을 하더라도 좁고 깊게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지 이놈 저놈 다 건드리고 막 나라를 혼란하게 하면 이 정권도 오래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사 차원에서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인사는 당시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이가 들어왔었고 민정수석에 당시 조국이 들어오고 그리고 총리 이낙연이 들어왔는데 인사에서 그렇게 크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란스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민정수석 인사하고 총리 인사가 지금 대형 폭탄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재인 때하고 다른 부분이 일주차여가지고 뭐 오광수 같은 경우는 사명부동산에 사명 대출이 아니라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냥 15억을 그냥 슈킹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만뒀으니까 넘어갔는데 이 총리 인사가 또 이게 지금 뭐 일파만파로 가고 있으니까 이게 문재인 때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낙연 총리는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는 뭐 무색무취했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지. 그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도 한번 듣고 싶어요. 제가. 일단은 그 정치 자금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데 일단 정치 자금을 얘기하면은 김민석 씨가 20대 때 정치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예. 뭐 국회의원 세비야 뭐 다 조직관리 썼을 거고. 그럼 이 사람은 국정생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2004년도 노무현 이후 들어와서 총선 때 떨어지고 거의 한 14년 이상을 백수 지냈거든. 예. 그럼 이 사람은 무슨 돈을 부인이 부인이 아나운서인데 이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혼을 언제 했는데요? 이혼이 2007, 8년대 한 걸로 빨리 알고. 했네. 그리고 새로운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이 돈을 안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애도 키워야지 정치활동도 해야지 그 돈을 SK부터 해가지고 지인들 7억 2천만 원을 받았다가 이게 정치학과 걸려가지고 예, 징역형까지 받아서 그럼 7억 2천을 또 갚아야 돼 수익금으로.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못 버는데 7억 2천 어떻게 갚습니까? 이 갚느라고 또 돈을 받아가지고 근데 먼저 7억 2천 때 돈을 줬던 강모 씨한테 법으로 걸렸잖아요. 또 그 사람한테 돈을 받은 거예요. 또 받아서 뭐가 있네. 예, 또 받아서 안 갚고 7년 동안 안 갚고 있어요. 채용증은 썼어. 근데 안 갚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리가 없죠. 이 부분에서는 돈을 안 벌었는데 뭐 생활은 해야 돼, 정치해야 돼. 그래서 정치하고 내가 볼 땐 뭐 위험 다 걸렸어요. 딱. 근데 그거보다도 제가 오늘 더 심각한 건 거는 청와대 법학 석사학위를 땄는데 그게 이제 청와대로 볼 때는 25학점을 따야 되고 논문 학기 2학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사 2년짜리더라고요. 근데 뭐 빡세게 하면 3년 걸리는 건데 김민석이 11개월 만에 땄는데 한국에 있었어요. 11개월 동안. 11개월 만에 땄는데 그것도 한국에 있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한국에서 딸 수 있는 학위 있잖아요. 근데 이 학위는 청와대에 있어야지 따는 학위가 돼 있는데 한국에서 땄는데 그때 한국에서 선거도 출마했어. 부산시장에 선거도 출마하고 뭐 민주당 최고위원도 하고 뭐 이런 상태인데 그 내가 알기로는 김민석 씨는 중국어를 못해요. 중국어를 못하는데 집에서 갔다 그러면 이건 잘못하면요. 저 몽골이나 이런 데 천지인데 브로커를 고용합니다. 그럼 걔한테 돈 주면은 걔가 알아서 출석 정리해주고 어디서 베껴가지고 논문 가져서 통과시켜주는 거거든요. 난 이건 김민석 씨 사례는 이거 브로커 쓴 게 아닌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 아닙니까? 법적 제재를 안 받아요? 제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니까. 의혹 제기는 괜찮아요? 그랬다면 거로. 이게 비슷한 거구나. 우리 개혁신당이 있을 때 정책 지원금으로 9,820만 원인가 3개 의원실에 나눴었잖아요. 허은하 당대표 사인도 안 받고 사인은 받았지. 받았는데
나중에 허언한 내용도 모르고 사인을 해줬던 거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각 그 교수들이라고 뭐 연구자들, 그중에 이정훈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박성민 민기획의 그 무슨 실장인가, 조무선 실장도 들어가고, 그래서 1인당 최소 500부터 1000만 원까지 돈을 나눠줬는데, 그 사람들이 연구 성과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회에다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연구 성과물을 확인하려고 하니까 얘들이 다 막아놨어. 우리가 계속 의의를 제기하고 연구 성과가 국민 세금이 투입됐으니까 결과물이 뭔지를 보여달라니까 뭐 몇 가지 근거를 들면서 이거는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국회에서 결국은 안 보여줬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 그쪽에서도 못 보여주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학자들, 우리 허나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교수, 그런 거 통해서 이렇게 정책 연구비를 따본 분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500만 원, 1000만 원 줬는데 보통 100페이지 정도를 내잖아요. 그러면 페이지당 뭐 얼마를 내더라? 10,000원, 장당 10,000원인가? 20,000원인가를 내면 그걸 짜집개가 만들어주는 그 논문 같은 거 만들어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외국말로도 심지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 1,000만 원을 받아가고 논문을 100페이지를 내더라도 충분히 700만 원, 800만 원 남기는 장사라. 그러니까 그것도 검증이 안 되는데,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논문을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가 바깥에서 짜집게 해가지고 지가 직접 안 하고 이 돈을 가지고 남는 장사를 한 국민의 정책 연구비로 정책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장사를 한 사람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판에, 여기는 들어보니까 합의도 브로커를 통해서 받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니, 그냥 우리가 제가 몽골 박사, 가짜 박사를 내가 잡아봐서 아는데, 우리가 사례를 그냥 막 떠드는 게 아니라, 출석도 안 하고, 몽골어도 못하고, 몽골에 없었는데 하길 바랐단 말입니다. 그게 좀 브로커랑 같이 했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 브로커도 우리가 잡았었는데, 근데 그건 박사학위였고, 이건 석사학위니까, 뭐 석사학위는 더 쉽게 딴 것 같아요. 박사학위는. 그래서 그 정치자금법 문제와 이 학위, 이건 뭐 단순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것 같다, 나는 김민석. 이거. 근데, 김민석 씨는 지금 막 거의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 벌써. 물가 대책 자기가 잡는다고. 하기야 뭐, 총리 임명 동의안이야 뭐, 민주당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저는 처음에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많이 놀랐던 게, 야, 김민석이 간단한 인물이 아닌데, 김민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정치판에서 가장 큰 영향력, YSDJ 이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세력인 38 세대 됐잖아요. 그 세대들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고, 뭐 심지어 우상호, 임종석보다도 당시에는 거물 정치인이었잖아요. 30대 때 이미 김민석 씨가 서울시장에 도전했었고, 실제로 도전을 해가지고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이후로 한 20년 넘게 거의 그 정몽준 따라가면서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인가 민주당으로 천신만고 끝에 영등포에 당선이 돼가지고 왔는데, 그다음부터의 과거에 그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예를 들면 이 엘리트식에 있는 뭔가 좀 샤프해 보이고 있잖아요. 귀공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이재명 옆에 서서 추리한 모습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시에 어쨌든 그 오른팔 왼팔을 다투는 추한 모습을 내가 많이 봤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지금 총리로 딱 지명받는 걸 보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는 것보다 김민석이 총리 지명권을 그 내부 권력 투쟁을 해서 따내는 게 훨씬 힘들었을 거다. 이미 대통령 선거는 결과가 났다고는 봤었고, 그러면 김민석이 이걸 따낼 때 이재명을 얼마나 예를 들면 추켜 세워주면서 동시에 협박됐을 거고, 이재명의 지금 그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고 여러 가지 위태로운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치적 딜도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김민석을 통해서 38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만약에 임기를 마치든 중간에 못 마치든 다음 권력을 잡고 자기들이 개헌까지 추진해서 한 8년 정도 더 해먹고 70대 중반까지는 해먹고 가려는 큰 그림을 짜고 지금 김민석을 내세운 게 아닌가. 거기에 김민석이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게 간단치 않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뜻하지 않은 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불거지네요. 근데 또 통과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광수 수석도요. 버틸 때까지 버텼어. 이미 날렸어야 되는데 결국 차명 대출 터지면서 이제 이건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10억을 차명으로 빌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은행 돈을 가져다가 쓴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냥 10억을 마음 놓고. 그러니까 날라갔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이게 다 드러났는데도 김민석은 그대로 간다는 거니까 하여튼 웬만하면 여기는 낙마 없다. 그냥 밀어붙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효과라 그러잖아요. 이재명 자체가 범죄 행위로 5개 재판 들어가는 거를 재판을 한마디로 짓밟아 버렸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는데 나머지 총리나 장관이나 수석에게 무슨 도덕성을 요구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게 결국은 지금 정권 초창기니까 그냥 넘어가고 밀어붙일 수도 있고 지금 국회가 압도적이니까 근데 저게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에 다 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정권 초창기에도 불구하고 53%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저게 다 녹아나서 저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게 이제 이 정권 초창기에 이제 막 시끄럽고 하면 지지율이 더 곤두박질 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지금 하도 당 같지도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